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분류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 요인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 요인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찝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임용에 나오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깊숙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자주 냈지만 현재는 잘 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정서행동장애의 분류. 우리 특수교육에서는 어떻게 분류하죠? 이거 임용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적 분류를 하죠. 교육적 분류하고 의학적 분류하고, 이제 교육적 분류는 범주적 분류 또는 경험적 분류라고도 해요. 의학적 분류는 그냥 의학적 분류라고 합니다. 예, 의학적 분류는 각 유형을 매우 특이한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교육적 분류에서는 정서행동 문제는 누구나 다 경험한다, 누구나. 근데 정서행동 장애는 특히 심한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의학적 분류는 뭐라고요? 각 유형을 매우 특이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교육적 분류에서는 정서행동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정서행동 장애는 특히 심한 정도로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이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적 분류로 봐야겠죠. 교육적 분류. 이 교육적 분류를 쓰라고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여튼 나왔어. 정서행동 장애 분류표를 가져왔는데,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분류, 이제 교육적 분류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재화하고 외연화. 내재화의 다른 이름은 이제 과잉 통제, 외연화의 다른 이름은 통제 결여라고 합니다. 불안, 공포, 신체적 통증 호소, 공격, 과잉행동, 불복종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불안, 위축, 우울 막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내재화에서. 외연화에서는 이제 공격성이나 이제 반항행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에 있어서 자신의 그 감정을 과잉으로 통제하는지 통제에 대한 결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이러한 이제 불안, 공포, 공격성, 어쩌다 번씩 불복종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근데 결여가 되냐, 그 통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과잉으로 나타나냐라고 나눈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여기 앞에 예시들을 보여주고 내재화 요인이다, 외연화 요인이다, 아니면 과잉 통제다, 통제 결여다라고 이제 쓰라고 합니다. 아니면 내재화 요인의 예시를 쓰시오 하면 여기 안에 내용을 쓰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제 정서행동 장애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다른 장애에서는 중도 중복장애라고 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에는 중복장애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정서행동장애에서는 뭐다? 장애의 공존이라고 한다. 장애의 공존. 여타의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거. 그 다음 하위 범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렇게 해서 장애의 공존. 이게 ADHD와 투명장애가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위 범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애의 공존이고, 정서행동장애와 학습장애가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타의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장애의 공존이다. 앞에 문제 헤드라인에 몇 학년에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이런 학생들이 나오면 장애의 공존을 쓰라고요. 자, 그 다음은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요인입니다. 관련 요인. 거기에서 생물학적 원인.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와 상담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의 양육 형태, 학생의 기질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학부모와 좀 더 상담을 깊숙하게 하고, 학부모의 이러한 형태들을 파악을 해서 학생의 그 특성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학생들이 바뀌어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이하로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근데 1년 같은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년간 계획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개별화된 교육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곳에서 이 학생을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한 저만의 이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학부모의 양육 형태나 이 학생의 기질이나 보호자와 학생과의 그 상호작용 정도,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지능이나 적응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차이에 대한 간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을 볼 텐데, 첫째가 이제 유전, 뇌손상과 뇌기능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학적인 결과의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약물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밖에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기질을 빨리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학생의 기질을. 왜냐하면 조화의 부적합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서적 교류를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도 학습 형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질은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질을 통해서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되는 심리 특성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은 제가 이따 또 다시 설명할게요. 그 9가지 유형이 뭐냐? 규칙성, 그다음에 활동 수준, 접근과 회피, 적응성, 그다음에 기분의 질, 반응 역치, 반응 강도, 그다음에 주의 산만, 지속성, 이렇게 이제 9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혼합된 기질.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13 출시에선가 냈었을 거예요. 아까 그 3가지 기질들입니다.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있는데 순한 기질은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냐? 규칙적인 수유나 수면 주기를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잘 적응하고 좌절에 적절히 적응한다. 즐거운 기분으로 혼자서도 잘 놀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완전 적절한 행동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이 학생의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매우 융통적이며 쾌활하고 성인에게 반응적이다. 상호작용이 매우 즐겁고 강화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10%예요. 불규칙한 수유, 수면, 배변 습관을 보인다. 활동성이 높으면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짧고 자리 옮김이 심하다. 순한 기질에 비해서 고집이 세고 자주 불행해하며 적대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 성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와 의심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작은 좌절에도 강한 반응을 보인다. 그다음에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잠에서 깰 때 눈 뜨기 전부터 울며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정적인 기분을 강렬히 나타낸다. 굉장히 유아 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기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느린 기질 약 15%, 생물학적 규칙성을 보이며 활동성이 높지 않으며 수동적이다. 약간 내향적인 느낌이 나죠. 내향적. 정확한 용어 표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제가 추가적으로 쓰는 것들은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을 접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지만 탐색할 시간이 주어지면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결국에는 적응하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딱 3개로 나누죠. 뭐요? 40%, 10%, 15% 더하면 65%인데 나머지 35%는 어디 갔어요? 이것을 여기에 대한 모든 특성들을 혼합된 기질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질을 결정하는 9가지 특성을 봤어요. 그 다음에 기질의 종류도 이야기를 했어요. 종류 3가지.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 다음에 혼합된 기질. 총 4가지죠. 4가지가 있는데 까다로운 기질이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위험이 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특정 기질 자체가 장애를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질과 부모의 양육 방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봐야 된다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빠르게 이렇게 순한 기질인지 아니면 까다로운 기질인지 느린 기질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부모와 이제 상담을 통해 그 양육 방식을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추후에 성인이 될 때 정서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발달과 성격이 이제 성인기에 나타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부모님과 협력을 통해서 빠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부모님과 계속 소통을 해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클 수 있도록 아이가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괴롭힙니다. 부모들을 괴롭혀야 돼요. 우리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독립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까다로운 아이와 부모의 양육 방식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보면 까다로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뭐 한다고?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거나 벌과 같은 강압적인 처벌을 사용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이 다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서로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문제행동이 나타나. 까다로운 기질을 통해서 문제행동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부모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처벌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아, 너 왜 그러냐 너 진짜. 또 올라갔어. 너 일로 와. 너 회초리 320대. 너 그러면 돼 안 돼? 이러한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처벌적이고 하는 행동이 부모의 그 양육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 이 까다로운 아이에 대한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양육 형태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3단 교사와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양육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품행장애나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상담 교사와 이렇게 협력을 통해 양육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부모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육 형태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조화의 부적합성 상태가 이르게 되면서 정서행동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부모가 빨리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다그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 빨리빨리 해! 너 지금 뭐해? 빨리 안 해? 하면서 막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언젠데 지금 빨리 준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밥 먹어야, 얼른 밥 먹어야, 얼른 오줌 싸, 얼른 똥 싸, 얼른 씻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이 아이가 점점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도 더 커서 사회에서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교육적 분류에 대해서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다고 했죠. 내재화된 분류하고 외연화된 분류가 있는데 내재화된 분류는 빨리 이렇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한 아이라도 항상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하면 자율성과 주도성이 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한 아이라도 이 부모가 되게 엄격해. 그러면 자율성과 주도성이 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기질이든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기질이 없다. 이 아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네가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 성인이잖아요. 부모라면 성인이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따르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라도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 방식을 사용한다면 올바른 성격의 형성과 정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가 지닌 기질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특수교사를 믿고 특수교사와 협력을 통해서 아이가 올바른 정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세요. 이제 애착을 볼 건데 애착을 토대로 주 양육자 간의 양육 형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애착의 유형입니다. 안전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형 애착이 있고 이 3가지를 뭐라 한다? 불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양육자 신뢰, 분리 시 불안하지만 제외 시 금방 안정, 그다음에 신뢰와 안정감, 긍정적인 대응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양육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민감하고 일관된 반응을 나타난다. 아이와 이제 적절한 애착 형태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애착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에 이제 처음 가. 새로운 공간이죠. 독립적인 새로운 공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내지게 되면 애가 막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엄마 가지마 하면서 막 이제 운다고 처음에는. 근데 이내 안정되고 이제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게 뭐지 궁금하고 이렇게 활동들을 이제 하게 돼요.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적절한 애착 상태가 된다면. 애착 대상하고 독립적인 공간에 이제 낯선 공간에 분리하게 되면 처음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근데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탐색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냐? 애착 대상한테 푸는 거예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착 대상에게 푸는 겁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랬니? 아주 잘했네. 뭐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안아줄게. 아이고 그래 하면서 적절한 애착 대상이 돼 있으면 이 학생은 나중에 뭐가 된다. 신뢰 안정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진다. 근데 회피 애착을 볼게. 회피 애착. 양육자에게 무관심하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정서 표현의 회피, 타인의 의존도가 낮음. 부모를 못 믿으니까 애착 대상을 못 믿기 때문에 양육 형태가 봐보세요. 무반응적이고 거부적이요. 아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해피 애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아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스스로 억제한다고. 혼자서 조절하려고 하며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경우가 많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인가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내하고 억제하고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애착 대상이 나는 엄마한테 이야기해봤자 엄마는 내 이야기 안 들어줘. 어차피 엄마는 나에게 무반응적이고 거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감내해야 돼. 그럴 바에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하고 놀지 않을래. 그냥 나 혼자 노는 게 좋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해피 애착. 그 다음 저항 애착입니다. 양육자의 일관성 없는 반응입니다. 어쩔 땐 잘해주다가 어쩔 땐 못해주다가 어쩔 때는 승질내다가 그러면 과도하게 의존하게 돼요. 왜? 어쩔 때는 해줬는데 어쩔 때는 안 해주니까 무조건 나는 애착 대상에게 외부에서 그 독립적인 공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얘가. 그래서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엄마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애착 대상이 떨어져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유치원이나 뭐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재회 시 그 애착 대상에게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왜 날 버렸어? 왜 날 이렇게 이런 공간에 내버려뒀어?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한 분노와 저항이 계속 나타나면 학습돼 버려요. 나는 이제 사람에게 성질내고 이런 게 학습돼 버립니다. 그러면 또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혼란형 애착 가장 안 좋은 애착 단계입니다. 거기서 보면 학대, 방임, 위협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때 모순, 혼란된 행동, 공포, 회피, 접근에 대한 혼재, 적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짐. 그냥 애착 대상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와, 나 이거 두드려 맞는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적절한 사회적 규칙을 지도하진 않고 자기 스스로만큼 그 생존을 하기 위해 이러한 모순된 혼란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살아야 돼.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형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방안들이 안정애착은 관계 중심 학습을 유지하고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확대를 한다.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대인관계하고 신뢰와 안정감을 토대로 이제 관계 중심의 학습을 유지시키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확대를 한다. 그다음에 회피 애착은 감정 표현 격려 활동, 교사의 민감한 반응이 저거 왜 그러지? 이게 아니고 이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서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회피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정서 표현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하게 이 학생의 정서 표현을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위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항 애착은 일관성 있는 규칙, 학부모나 이제 교사입니다.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일정,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차분하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제 이렇게 하고 혼란형 애착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학대,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안정적 환경에서 점진적인 관계 형성을 시도해야 됩니다. 애착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착 대상에게 해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착이 적절한 애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독립적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본인 쪼대로 풀어버린다 합니다. 본인의 방식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애착 대상과 적절한 애착 관계를 지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애착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애착 대상은 교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에 문헌에서 이제 보거나 이제 임용 관련해서 이제 본 건 아니긴 하지만 저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애착 대상이 교사에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사는 1년 아니면 4년 동안 이제 보잖아요. 근데 부모는 평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적절한 애착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부모에게 협력적 태도를 보이기 위해 이제 상담을 하고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을. 이거는 임용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훈육입니다. 과한대원 훈육은 좋지 않은 훈육 유형입니다. 가장 적절한 훈육 유형은 권위적 훈육입니다. 권위적 훈육. 이게 네 가지 훈육 형태가 있는데 권위적 훈육이 가장 이제 적절한 훈육입니다. 이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막 몽둥이로 맷찜질하고 작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수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제 훈육입니다. 훈육에 관련해서 두 가지 주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응성과 요구. 아동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다음에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하게 요구를 하고, 이게 이제 반응성과 요구가 적절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너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지도하는 거. 근데 이제 놀이터에서 애가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주눅 들어 있어. 야, 우리 같이 뛰어놀아보자. 이렇게 수용 가능한 행동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부모가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동이 그래요. 엄마, 나 지금 뛰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놀이터 가자. 이렇게 부모가 또 이제 반응을 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모가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가 또 요구하고, 이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면 권위적 훈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은 자기 조절과 사회성, 학업 성취가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규칙과 이유를 설명 병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주면 되고, 권위주의적 훈육, 이거는 이제 무서운 부모죠. 엄마, 나 이번에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 너 숙제했어? 숙제 안 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높은 통제만 합니다. 통제. 그다음에 낮은 애정. 일반적인 지시와 처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순종적이나 불안, 자존감이 낮은 행동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재화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강화 확대가 필요하다.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해가지고 잘했을 때는 칭찬 충분히 해주고, 아이의 행동 수준에 따라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고,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적절한 훈육을 해주고, 부모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관대한 훈육은 아이를 망나니로 키우는 겁니다. 망나니. 높은 애정, 낮은 통제, 규칙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뛰어다녀. 어떤 어른이 아이를 혼냈어. 뛰면 돼, 안 돼? 하면서 어떤 어른이 혼내. 그럼 뭐 부모가 나타나서 이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을 아이에게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강화를. 낮은 통제를 하는 겁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 높은 애정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알겠어, 사줄게. 엄마, 나 여기 하고 싶어. 그래, 이거 해. 나 이거 여기 놀이터 가고 싶어. 놀이터 가자. 근데 숙제했니? 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지. 급식실에서 뛰어다닐 수 있지. 이렇게 해주는 거.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발달을 하냐? 충동성 있고 규칙 준수가 어려운 망나니로 커버립니다. 나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해도 혼 안 나.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 방안이 규칙과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무관심한 훈육이 가장 안 좋은 거.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음. 그다음에 관심이 부족하다.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안 해주고. 얘가 뭘 잘못했어도 뭔 말 안 하고. 와, 그러면 아이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게 돼버려. 왜? 사회적으로 알아야 되는 규칙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올바른 방법을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른들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사회적인 시설이나 사회적인 그 공간에서 적절한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행동을 하는지 배우지 못했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 방안은 관심관계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훈육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지나친 관대함, 과민 반응, 잔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친 관대함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만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요구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적 강화를 제공한, 아까 이야기한 거, 식당에서 뛰어다니는데 아이고 잘했네, 일로 와서 너 이제 같이 밥 먹을까, 아이고 잘했네 막 뛰어다니고, 또 도서관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이고 애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애들은 그러면서 커요 하면서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 나는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소리 지르는 걸로서로 배웠어, 나는 그래서 칭찬받았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나친 관념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규칙 준수가 어려운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과민한 반응. 부모는 화, 짜증, 비혼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거. 애한테 성질 많네. 너 숙제 안 했어 뭐 하면서 맨날 성질. 엄마 나 놀이터 가고 싶은데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런 거. 이런 과민 반응. 그다음에 잔소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장황한 말로 그 상호작용하는 거. 애들은 이거 이해를 시켜줘야 되긴 하지만 장황하게 하면 잔소리로 들어가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우유 엎질렀어. 집에서 우유 먹다가 엎질렀어. 그러면 아이고 우유 엎질렀네, 이제 앞으로는 조심히 먹자,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우유를 엎지르게 되면 우유를 만든 농부님들의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소젖을 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젖을 내어주는 젖소를 위한 뭐 이러한 그것을 다 반하는 거다 하면서 뭐 이런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얘가 와 어쩌라는 거지? 아 다시는 이거 흘리면 안 되거든. 아, 나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을 했었네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문제 행동 직후 짧고 엄하게 야단을 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온건적이고 길게 야단을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 직후에 온건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엄하게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길게 즉각적으로 한 막 20일 지났는데 너 2주 전에 너 우유 엎지른 거 이제 혼나야지 하면 와 얘 벙찐다고. 나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벙찐다고. 너 지난 겨울에 그 옷 찢어먹은 거 아 갑자기 엄마 화 성질난다, 너 일로 와봐, 이러면 애 봉진다고. 왜 갑자기 내가 혼이 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수정을 해야지, 앞으로 행동을 수정해야지, 변환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와 갑자기 왜 내가 혼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훈육 실수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들은 임용에 대한 것보다 이제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부모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학생이 독립적으로 나중에 올바른 정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적절한 양육 형태와 그 다음에 애착관계, 훈육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부 외에 아이의 나중에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